자, 2025년 하반기 대비 기간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당연히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보면 22년도 보면은 우리가 크게 이제 기관술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열기관 파트, 여기 내연기관 파트, 그리고 외연기관 파트, 그리고 축계, 그다음에 보조기 안에는 뭐 펌프, 냉동기, 뭐 등등 압축기 등등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그 다음에 뭐 제가 흔히 말하는 사이드, 이런 것들, 이 나온 것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22년 2차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분배가 돼 있었고, 23년을 보면은 뭐 축계는 안 나오고 보조기관이 7개가 많이 나오고 이 열기관이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고, 특이한 거는 전기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전기하고 보조가 이번에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함정용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기관이, 그 다음에 열기관이 이렇게 두루두루 나왔지만 보조기관이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24년도 보니까 이때에도 보조기관이 그래도 꽤 나온 편이죠. 전기전자 5문제가 뭐 기본값이고 6문제. 그 다음에 24년 상반기 오염방제를 보니까 이때는 열기관이 6문제, 외연이 2개, 그 다음에 보조기관, 그 다음에 전기 5개. 그 다음에 24년 하반기, 이게 가장 최근이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이제 또 있겠죠. 25년 상반기. 그래서 이때는 열기관 8개, 보조기 5개, 4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트렌드가 어디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출제진의 성향 따라 달라요. 출제진이, 내가 만약에 출제진 자체가 교수님 자체가 전공이 보조기관 쪽이면 당연히 보조기관에 조금 더 힘을 쓸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전기전자나 이런 쪽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또 전기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내연 쪽에,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 교수님들 하면은 구조가 이쪽이 열기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갈 확률이 이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리티컬하게 여기가 엄청 많아져 있는다기보다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겠죠. 특이한 건,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열기관, 보조기관, 전기, 어쨌든 여기에 사실은 메인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축계나 보일러 쪽에서는 사실 사이드 문제라기보다는 끼껏 해봤자 하나, 2개, 뭐 0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그렇게까지 막 딥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여러 것 중에 중요한 거 한 개 나오는 거니까, 한 개 나오는데 사이드 내릴 필요 있겠어요? 아니죠. 어렵게 된다면 뭐 10기간 중에 이제 8문제니까 여기에서 뭐 7개, 1개 또는 뭐 6개,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죠. 어차피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 당연히 쉬운 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또 25년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끝나면은 또 바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 해경과 경장을 보면은 특징이, 그러니까 65점이라는 거는 그냥 기출 문제, 기본 기출 문제를 풀었으면은 맞출 수 있는 게 65점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점은 기출 문제만 봤으면은, 이 기출 문제가 변형이 되면은 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65점 이 이상부터는 사실 찍기 싸움이 돼버리니까, 끼껏 해봤자 이거 찍었을 때 뭐 한 3번에 맞춘다 그러면은 한 75점, 80점 되겠죠. 그래서 이 기출 변형이 4개가 나왔어요. 이 변형이라 하는 거는 난이도는 하나 중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강의에서나 기출 가지고 그 파트를 이해했다면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기출이란 거는 아예 약간 좀 새롭게 나왔다. 기출 문제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나왔던 거. 근데 이런 것들도 신기출이지만 이미 우리가 수업할 때 아직 안 나왔지만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들 제가 이제 수업 중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난이도 중상들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회사고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더라라는 거죠. 다음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차단기 문제가 처음 나왔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전기 파트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출제됐다는 거고, 보일러의 휴관 보존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수업을 하지 않아요. 이 주제는 이제 처음 나온 것들이죠. 근데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 사이드잖아요. 결국은 사이드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사이드는 가장 옳은 걸 물어보지 않고 거의 99% 옳지 않은 걸 물어본단 말이지. 그럼 옳지 않는다는 소리는 세 개는 옳다 소리잖아요. 한 개가 틀리다는 거고. 그러면 세 개가 옳은 걸 가지고 한 개를 찾아갈 수도 있을 거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과 요 세 개를 해서 하나를 찍어가는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센스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 내용들은 이렇다. 그다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충전 같은 경우도 뭐 해당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출제했더라. 자, 그다음 상반기에 해양 오염 방제도 보니까 똑같았어요. 기출 변형은 4개. 그러니까 65점은 그냥 기출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갖고 변형했던 거는 똑같이. 근데 이것 또한 뭐다? 이미 강의하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기출도 마찬가지. 강의 기본서, 해석 교과서 하나. 그러니까 강의만 잘 들었어도 기본서 내용만 토대로 했어도 충분히 95점은 무난했던 시험이었다. 이런 것들이었군요. 냉매 충전 순서. 이건 제가 수업 중에도 여러분 꼭 해요. 항상 할 때마다. 아마 저랑 수업을 좀 들어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냉매가 이렇게 해서 충전된다. 그럼 단순히 충전만 보지 말고 충전의 순서까지 이렇게 나왔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퀀스 회로 중에 자기 유지 회로, 인터로, 금지, 선행 동작, 우선 회로. 요거는 수업 중에는 간략간략하게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 파트는 이미 수업 중에 한번 쭉 읽어봐도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이것도 신기출인데 요거는 수업은 안 했어요. 요거는 이제 회사 교과서에서 갖고 온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거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그냥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대부분 문제였다는 거고, 볼 게 없는 거고, 이것만 맞췄어. 근데 이거는 사실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사 주진 않죠. 세 문제는. 요거는 우리가 사실 세 개 중에서 한두 개 맞추면 충분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최근 하반기 기출 보니까 이때 똑같이 기출 변형을 4개, 그 다음에 신기출 3개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중짜리 2개, 상짜리 하나, 나머지 하, 중.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강의 기본서랑 해석 교과서, 파이널, 모고, 그 다음에 강의 기본서, 파이널 모고. 그러니까 파이널 모고는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맞춰보세요라는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찌 보면 운 좋게 얻어 걸렸다 봐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저 접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있고 교재도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급했다는 거는 분명 교수님들도 똑같이 저랑 같은 시간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제점 시퀀스 회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보세요. 아까 상반기 나왔잖아요. 상반기 이게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제가 보라 했죠. 무조건 3기전 기출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파트가 나왔다는 거는 꼭 다시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이제 디젤 기관의 운전 중 비정상적인 상태와 원인, 이것도 사실은 뭐 기출 문제를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그 디젤 기관의 운전 파트에서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들 하나 갖고 온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솔린 기관의 배출 정화 장치에 대한 설명. 요거는 심지어 제가 파이널 모고에서 이 파트 갖고 시험 냈는데, 사실 제가 낸 문제랑 똑같이 어떻게 뭐 교수님이 저 맞췄는지 똑같았고, 심지어 답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셔갖고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맞추나 안 맞추나 합격에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100점 받은 건 좋지 않겠습니까? 95점보다는 100점이 낫고. 그래서 결국 봤더니 최근 기출 문제를 동향을 보니, 기본 기출은 13개에서 14개가 기출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기출 선지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기출 선지만 보면 그게 그대로 토대로 13개, 14개가 나온다는 거고, 변형이란 거는 기출에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문구가 아니고 이 주제들을 확장해서 선지를 출제하더라. 그러니까 기출과 관련된 기본서 내용이라든지 해석 교과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뭐든 바꾸고 싶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주제라는 거는 기본 기출 자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신기출 요거는 당연히 이제 출제위원들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기출을 싹 분석하신 다음에 한 번 나오지 않는 걸 일부러 찾는다는 소리예요. 일부러. 그들의 일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에는 이제 해석 교과서 중에서 아직 안 나왔던 거를 많이 보죠. 근데 처음부터 재시생들이 막 이거부터 본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별로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시험 한 뭐 2, 3주 남겨놓고 해 봐도 안 늦어요. 지금 당장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얘는. 근데 얘는 내가 보더라도 그 중에서 두세 개를 골라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공부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시험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것들을 제가 또 파이널 모고 때나 이럴 때 제가 먼저 좀 보고 내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높지가 않아요. 뭐 해경 학과나 그다음에 함정 요원이나 근데 이제 아무리 기간수를 우리가 이제 의경 자체가 없어지고 그다음 해군 아니면 해계사분들이 지원하시는데 이제 배를 막 4년, 5년, 6년 타신 분들은 사실은 해양경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이도 있고 본인 갖고 있는 경력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배운 게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많고 해양경찰의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막 승선을 오래 했던 분들은 많이 없긴 하죠. 대부분은 뭐 3년 이내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술 자체를 막 그렇게까지 잘 안다? 라고 하기는 어렵죠. 저도 승선을 3년 하고 나와서 기간술을 공부했지만 제가 이걸 한다 해서 막 그렇게까지 배를 탔다 해서 다 아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교수님 이 기간술 기출문제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보내줬더니 와 어려운데? 나도 못 풀겠는데? 이러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기간 교수도 우리 해경 기출문제 딱 봤을 때 바로 풀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간술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과목이긴 하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막 뭐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내가 바본가 이 생각하지 말고 원래 이 과목 자체가 좀 어려운 과목인데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저께도 저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몇 번 하겠어요 수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면서 수업 준비를 또 해봤단 말이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겁먹지 말고 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막 주눅들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죠. 이해 안 되면 강의는 몇 번 더 듣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우선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있고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거기서 뇌정지가 와버린단 말이지. 그럼 가서 멈춰버려 거기서.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 설명하는 것도 영향을 가가지고 계속 그 전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뭐라고 처음에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50%만 이해하면은 충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체크만 해놓고 이거 안 돼, 또 돌려봐야겠다 이 생각하고 또 물어봐야겠다 생각 넘어가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이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서 이렇게 점점 기간에 대한 이해도가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어려운데 생각되지만 절반만 해야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인데 문 풀 때는 제가 문제 풀지 말했죠. 분석이 중요하죠. 분석. 그래서 모든 지문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O와 X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안다고 하는 건요.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가 기출 나온 걸 봤어요. 그건 안 게 아니죠. 그쵸? 나온 걸 안다는 거죠. 나온다는 걸 안다는 거고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죠. 이게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그 파트에 대해서 기출이 나왔겠죠? 기출에 이제 문구가 답이 몇 번인지 안 중요하다고 하나도. 어차피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다음 시험에는. 다만 그 이제 지문이 이게 옳은 지문이었다면 왜 옳았고, 틀렸으면 왜 틀렸고, 왜 옳았고, 왜 틀렸고 이걸 뭐 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가 굉장히 짱짱하게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때 가장 효과를 보는 게 기간술이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게 공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딥하게 갈 필요는 없고 막 스터디 다 모르는데 막 갑자기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뭐 확실히 알아 몰라 했을 때 정확히 모르면 추론하지 말고 그냥 스킵하고 이건 쌤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대표자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마무리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때에도 기본수로 가야 돼요. 이제 기본수 안에 내가 이제 기출문제 3개년 그 다음에 내가 틀린 것들 다 단권화돼 있었겠죠? 네, 그 파트
그 다음에 오답 선지가 중요하죠. 기간술은 특히나. 기간술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고 오해했던 그 영역이 또 틀려요. 또 틀려. 우리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인가? 막 가면은 막 그 이거 있잖아요. 이쪽 면은 파란색이고 이쪽 면은 빨간색인 종이를 준 다음에 운동회 같은 이 장에서 이제 빨간색 팀, 파란색 팀 나눠가지고 딱 이 판을 놔두면 카드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으면 이 종이가 뭐 한 100장 정도 이제 섰을 때 놔두면 땡 하면 이제 파란색 팀은 여기 위에가 파란색이 있어야 되고 빨간색 팀은 이 뒤집어가지고 빨간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났을 때 그럼 파란색이 맞냐 빨간색이 맞냐 이렇게 이런 게임 아시죠? 막 뒤집는 거, 카드 뒤집는 게임. 그래서 서로 막 계속 뒤집어 또 뒤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맞은 선지는 사실 그대로 있는데요.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 애매한 것들은 빨간 선지, 틀렸던 것들은 이게 다시 올라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러면 내가 또 뭐 해줘야 돼?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보면서 판 뒤집어줘야 돼.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내 스스로가 돌아와 빨간색으로. 그럼 또 아니야. 이거 파란색이야 해주는 거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안 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유연아? 그게 뭔 것 같아? 뭘 하면 이게 안 뒤집어질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이 풀을 발라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풀을 바르는 거를 잘해야 되죠. 그러면 다 뭐가 되겠죠? 대부분 다 오른손지가 돼 있겠죠. 내 머릿속에. 그 풀질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설명이에요. 이해라고 하는 거죠. 이 선지가 왜 파란색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역할이 뭐 하는 거야? 풀질하고 있는 역할이야. 그럼 딱 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아, 일단은 암기하고 넘어가. 이러면 이제 쭉 되는 거죠. 또 시간 지나면 또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은 또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1주 기간에는 시간이 충분해요. 이론을 11주 동안 이래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이해하는 소리야. 이해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놀아버리면 안 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문 하나하나에 시간을 써야 되겠죠. 요거는 단순히 기간술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이해가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간술은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공부 다 끝나시잖아요. 기간술은 이해가 거의 80이에요. 그리고 암기가 20이에요. 법규는 그 반대잖아요. 법규는 그러니까 시험 초반에는 뭘로 가야 돼요? 요거 위주로 가야 되겠죠. 기간술 위주로. 법규는 뭐예요? 단순 암기잖아요. 적당한 이해와.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가 뭘 외워야 되고 어떤 거 절차가 뭔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시험 막판에 가면은 당연히 법규 개론 위주로 가야 되고 시험 막판에는 기간술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안 써도 돼. 이해만 다 돼 있으면 정리만 돼 있으면 그럼 기간술은 끝에 갔을 때는 하루에 1시간 반, 1시간이면 되는 거고 그때는 한 3시간, 3시간 반은 법규 개론에 써야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1주 동안의 기간술의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내가 그 중에 틀렸던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나올 만한 거 있나 한번 교과서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해요. 충분해. 근데 이제 왜 이게 안 되냐면 첫 번째 여기서 이해를 정확하게 안 하고 넘어간 사람들, 두 번째 설명을 정확히 못한 사람들, 세 번째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이러면 이 기간술 자체를 엄청 어려워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된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보세요. 단원별 오답 관리가 필수인데 MBT 풀잖아요. 그러면 MBT가 오답 노트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노트에 보면은 메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 기능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또 이론서처럼 팍 쓴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시험 날이 가까울수록 보고자 하는 양을 줄이기 위함인데 여기다가 또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자기 유지 회로가 있었어. 근데 자기 유지 회로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버린다 여기다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뭐는 뭐였다 키워드만 한 줄, 무조건 한 줄 이내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메모 기능은 짧게 완전 핵심적인 내용만 쓰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 요것들 중에서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A4 세네 장으로 축약해가지고 마무리할 거다.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롭게 막 정리를 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답을 내용을 보고 결국은 이 내용을 보고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 그걸 하란 소리지. 우리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평가는 관리반에 한해서 진행하는데, 이제 잘 매주 할 때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모고를 마무리하는 건데, 기간술은 솔직히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요거 다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볼 것도 없어. 사실 모의고사도 필요 없어. 거의 대부분. 이거. 근데 이제 파이널 모고는 이제 기출문제 변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 모고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뭐 주간평가나 이제 파이널 모고가 필요하겠죠. 근데 인강 듣는 분들도 기출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 하나하나, 그다음에 보기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없다면 1대1 문의글로 남겨주면은 제가 웬만하면 다 답변 드리니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의 중요성이라고 썼죠. 기강수를 잘한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지금 8년 동안 학원에 있으면서 성적을 높게 받은 친구 특징 뭔지 아세요? 사무실에 자주 들어오는 친구들이에요. 왜 들어오는 줄 아세요? 불만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질문을 하기 위해 갖고 온 거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불평 많은 사람도 있죠. 이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뭐가 불만족스러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상혁아 어떻게 생각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친구로 지낼 때는 안 좋은데요. 일하는 관계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일하는 관계는. 왠지 아세요? 불만족인 사람들은요, 뭘 하려면요, 뭘 자꾸 하려 그래. 개선을 하고 싶어 해요. 뭘 자꾸.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족은요, 만족을 하니까 더 이상 발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예를 들면 내가 틀렸어. 근데 시험 75점인데 만족을 해버려요, 여기서. 그러면 더 고민하겠어요? 안 하죠. 질문을 왜 하러 오겠어요? 질문 오는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이해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쌤한테. 확실하게 뭐 할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이 기강술 자체에 불만을 좀 가지세요. 알았죠? 만족하면 안 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거 맞나? 맞나? 예.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100점에, 그러니까 뭐냐면 기출선지에 한해서는 완벽하게 100점에 가깝게 이해를 하자. 이 말이죠. 그것만 해도 좋은 수험생이다. 첫 번째는. 그래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만 잘 지켜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질문을 바로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교재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첫 페이지부터 볼까요? 자, 3페이지입니다. 자, 열기관이죠, 열기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울 파트가 열기관이에요. 근데 열기관이 있었고 크게 보면 보조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있고 크게 보면 기관수는 세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열기관. 근데 열기관 안에는 이제 기관이니까 이제 외형기관도 있고 축계도 있고 동력계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보조기관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실에 쓰고 있는 엔진을 제외한 모든 기계들을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파트, 전기선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공급을 또 하고 일도 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인데 우리는 첫 번째 열기관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은 엔진이잖아요. 엔진인데 엔진이 누구의 힘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열의 힘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열기관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열이죠, 열. 열이 뭐야? 열이 뭐길래 엔진을 돌리는 거야? 했더니 열은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열은 에너지야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수를 공부하는 이 수험생으로서 누가 야 열이 뭐야? 라고 하면 열은 에너지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샤워할 때도 찬물로 할 때는 어때요? 더울 때 찬물로 해야 좋지. 더울 때 뜨거운 물로 하면은 물론 이열치열도 말도 있지만
우리가 당연히 더울 때는 찬물로 샤워하잖아요. 그래야 뭐가 열이 뺏기잖아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기 위해서 찬물로 샤워하는 거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잖아요. 그래야 몸이 좋지 않습니까? 추운데 거기다가 찬물로 샤워하면 몸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저체온증 같은 경우도 뭐 하는 거예요? 물에서 내 열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결국 뭐라고? 에너지. 에너지를 뺏기니까 죽는 거죠. 열은 에너지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뭐냐?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차츰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열은 일단 에너지다. 열은 돈이다. 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개념인데, 그러면 어떻게 돌릴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자,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엔진 축을 들고요. 축을 둔 다음에 여기다 프로펠러를 둬요. 그러면 여기 이 축을 회전을 하면은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엔진이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돌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얘를 돌리는 거. 그럼 돌릴 때 어떻게 돌리냐? 여기를 파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축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이제 공부할 때 축계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엔진 파트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엔진인데, 엔진을 돌릴 때에는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실린더가 4개가 있으면 이 하나를 기통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 둘, 셋, 4개니까 4기통이라고 하는 거죠. 제 차도 4기통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실린더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는 거죠. 그럼 실린더가 뭐 있는데 안에, 요 안에 보면은 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피스톤. 자, 피스톤. 이렇게 위에 있는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어서 이 커넥팅 로드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크랭크 암이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자, 이게 크랭크 암이거든요. 암 팔이죠. 팔. 그러니까 두 팔이 있고 여기 연결하는 크랭크 핀이 있죠. 그러면 핀하고 여기 있는 연조봉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데, 이 커넥팅 로드하고 여기 있는 핀하고 연결이 딱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제 연결을 해요.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면은 여기 있는 암도 같이 회전하겠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크랭크 암을 360도 회전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암들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핀은요.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돌려서 결국은 돌려서 어디서? 축계가 돌아서 프로펠러를 돌리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적인 왕복식 기관이에요. 왕복식 내연 기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파트를 뭐라 부른다고요? 네, 피스톤. 여기는 커넥팅 로드 또는 연조봉. 그 다음 여기는 크랭크 핀. 양쪽은 크랭크 암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크랭크하고 여기가 또 크랭크가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기관을 했을 때는, 자, 그럼 열을 어디다 줄 거냐? 여기죠.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다가 뭘 주냐면, 자, 우리가 연소를 하려면 당연히 공기하고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 파트가 하나 있고요. 연료 파트가 있어요.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기 라인도 공부해야 되고 연료 라인도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기와 연료가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생겨요? 연소가 생기면서 그 이제 연소가스에 힘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연소가스가 폭발을 하면서 여기 있는 피스톤을 눌러내리겠죠? 그래서 회전을 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부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내연이라고 하는 거죠. 내연.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자, 보일러 같은 경우 있죠. 보일러가 물이에요. 자, 보일러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밑에다가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면 여기 있는 물이 끓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증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증기를 모아가지고, 자, 여기 있는 증기를 모아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터빈이라는 걸 둬요. 터빈, 물레방아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증기가 이 터빈을 딱 때리면 얘가 터빈이 회전하거든요. 이렇게. 터빈을 회전하게 돼요. 그럼 터빈이 회전하면 축이 돌겠죠? 그럼 프로펠러 도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소가스 봐봐. 여기서는 실제로는 엔진 파트는 여기에요. 엔진은 여기야. 엔진 파트는. 근데 엔진에 들어가는 증기는 어디서 왔어요? 밖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 외자 써가지고 여기는 외연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증기죠. 증기. 그러니까 내부에서 연소하면은 내연기관, 외부에서 증기를 끌어와서 여기를 이 힘을 가지고 돌릴 거면은 외연기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현준아 이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외연기관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뭐랬어요? 여기가 암이라 그랬고 여기는 크랭크 P라 그랬죠? 여기는 커넥팅 로드, 여기는 피스톤인데 여기서 이제 외연기관이 연소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암하고 요 암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가 쭉 연결이 되어가지고 연결이 돼서 여기 프로펠 돌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암하고, 그러니까 1번 실린더 암하고 2번 실린더 암과 암 사이에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크랭크 저널이라 그래요. 크랭크 저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파트 있잖아요. 회전하는 부분. 이 회전 부분을 다 크랭크라 그래요. 크랭크. 크랭크 저널이라는 거고, 얘가 지금 저널을 회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널이 회전을 하겠죠. 그럼 저널을 회전할 때에는 그냥 회전한 게 아니라 이 저널을 감싸고 있는 베어링이 있어요. 요 베어링을 메인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메인 베어링. 그럼 우리가 교재에서 이제 메인 베어링이라는 말 나오면은 저널을 감싸고 있는 베어링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베어링은 뭐냐 했을 때 지금 이 여기 제 거 보면은 지금 봐보세요. 얘 분필이 만약에 지금 얘를 회전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지금 칠판에다가 넣어버리면 고정이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다 들어가면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딱 넣으면은 고정이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구멍을 뚫고 대신에 얘를 넣는 게 아니라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를 여기다 딱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안에서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잡아주고 안에서만 뭐 해주면 되니까요. 회전하면 되니까. 이렇듯이 베어링이란 말 나오면은 베어링은 뭐예요? 축을 잡아주는 요 바깥쪽에 있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베어링은 당연히 바깥 부분은 이 물체하고 잡아주는 고정 부분 해주는 거고, 안쪽은 축이 돌 수 있도록 당연히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회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을 감싸고 있는 베어링 중에는 이 이름을 메인 베어링이라 그런다. 이해하셨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 끝에서 여기 축도 당연히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회전해야 되니까 여기는 추력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력 베어링. 여기를 스러스트 베어링 또는 스러스터 베어링. 우리가 기관술 중에는 용어가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똑같은 부위인데도. 그걸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추력 또는 스러스트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는 여기를 말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랭크의 3요소라고 하면은 크랭크, 핀, 암, 저널 이렇게 부른답니다. 거기에 플러스 여기 보면 끝에 이렇게 이 암의 끝에 보면은 이 하나의 축을 다는 게 있거든요. 이걸 축을 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피스톤이 여기 연결해가지고 얘를 돌릴 거잖아요. 회전시킬 거잖아요. 회전을 시키는데, 봐보세요. 내가 지금 얘를 만약에 지금 잡고 회전을 시키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거운 무게가 여기에 달려서 이 힘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준아? 이 힘으로 돌린단 말이야. 그럼 이 힘으로 돌릴 때에는 당연히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무거우니까. 여기가 지금 크랭크 핀이 있으니까. 그럼 크랭크 핀을 잡고 돌리면 당연히 핀을 잡고 있는 부분이 무거우니까 힘이 자꾸 바깥으로 쏠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진동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세탁기 돌릴 때 세탁기가 덜덜덜덜덜덜 거리는 경우가 어느 경우예요? 세탁물이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 그래요. 그럴 때는 다시 열어가지고 세탁물을 좀 분해해서 다시 이렇게 해주면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것처럼 한쪽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은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얘만큼 반대쪽에다가도 똑같은 무게를 달자. 그래야 똑같은 무게가 있어야 돌 때 서로 짝힘을 이루면서 돌지 않겠냐.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게 추라 그런 거고, 이걸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니까 균형추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균형이니까 밸런스, 추는 무게니까 웨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밸런스 웨이트의 목적은 뭐예요? 진동을 안 일으키기 위함이죠. 이해하셨죠? 이게 없으면은 덜덜덜덜덜 거리니까요. 이 진동. 그럼 진동은 다 어떻게 전달될까? 여기 축에 전달되겠죠. 그러면 축이 전달되면 어떻게 돼? 축이 뚝 떨어지겠지. 진동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균형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여기가 연소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압축 부피 또는 압축 용적, 연소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피스톤이 있을 때 피스톤이 쭉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얘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피스톤이 가장 높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탑 데드 센터라 해가지고 TDC라 불러요. TDC. 그럼 TDC란 말은 피스톤이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상사점, 가장 위에 있으니까 상사점이라 하는 거고, 또는 얘가 지금 쭉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한 요 정도 있겠죠. 피스톤이. 그럼 피스톤이 내려오면은 제일 밑부분에 있는 끝점을 우리가 BDC라고 해서 하사점이라고 하죠. 버텀 데드 센터. 그러면 여기 있는 TDC하고 BDC는 어느 한 센터예요. 센터. 지점을 말하는 거죠. 지점. 가장 높은 지점이냐 가장 낮은 지점이냐 라는 거고, 현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DC하고 BDC 사이에 이제 거리가 생기겠죠. 요 거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스트로크라고 해서 여기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TDC와 BDC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장행정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길 장자니까 긴 스트로크 갖고 있는 소리고, 단행정은 짧은 스트로크란 말이죠. 그럼 장행정 기간이 더 큰 엔진이 되겠죠? 단행정은 짧으니까 작은 엔진을 말하고 있을 거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 하는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이 위에 연소실을 덮어야 될 카바가 필요하잖아요. 카바. 연소실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실린더 헤드라 불러요. 실린더 헤드. 헤드니까 여기 연소실 위에 있거든요. 지금 요 자체가 지금 실린더예요. 그리고 이 실린더 위에 있는 게 지금 헤드인데, 헤드하고 여기 지금 연소실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TDC 있죠. 이 TDC하고 이 헤드의 가장 밑부분 있죠. 요 사이의 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탑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탑 클리어런스. 그럼 탑 클리어런스도 무슨 말이냐면은 길이에 대한 개념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이 TDC 끝에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탑 데드 센터가 클수록 압축 용적은 커지는 거죠. 여기가 길면 길수록 압축 공간이 커지는 거잖아요. 탑 데드 센터가 짧다는 말은 그만큼 압축 용적이 작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탑 데드 센터는 정도의 이 길이를 말하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암이 있죠. 암과 암 사이의 거리, 이 거리 D와 위에 있는 D는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위의 거리와 아래 거리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밸런스도 맞고 진동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암의 개폐 작용.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을 요 두 개가 열리고 여기는 닫히고 열리고 막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딱 이렇게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이제 암의 개폐 작용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폐를 말하는 거고, 자 여기로 왔을 때 아까 봤듯이 요 지금 헤드가 있다 그랬죠? 헤드가 있고 여기가 지금 연소실이잖아요. 연소실을 우리가 압축하기 때문에 압축 용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있죠. 여기 TDC부터 BDC가 있다 칠게요. BDC 요 사이가 행적인데 지금 압축 용적 자체가 여기가 지금 압축 용적인 거고, 지금 이제 이 행정을 차지하고 있는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은 행정을 차지한 공간이니까 행정 부피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압축 부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실린더 부피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압축비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문제 풀거나 나오는데 이 압축비는 이 전체에 있는 실린더 부피를 이제 압축 부피로 나누는 건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지금 실린더에 있는 용적을요 얘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슬라이싱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자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8등신이야 라고 하면은 뭘 기준으로 해요? 이 머리의 크기를 가지고 전체 자르잖아요. 그럼 이게 8개 나오면은 8등신이니까 우리가 이제 미남이다, 모델이다 하는 경우는 소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고 키가 커야 그게 비율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비율은 좀 그렇죠. 그러면 비율이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작다는 소리는 압축 부피가 작고 키가 크니까 실린더 부피가 크다는 소리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압축비의 개념은 실린더 부피는 전체를 몸을 말하는 거죠. 크기. 이 크기를 뭘로 나눈 거예요? 머리의 부분. 압축 용적으로 싹싹싹싹 쪼갰을 때 몇 개 나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디젤 기관이 뭐 11개, 13개, 뭐 많은 거 7개까지도 압축비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압축비가 크다고 하는 이 뜻이 있잖아요. 단순히 잘랐으니까 이 비율이 좋은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압축 부피가 작다는 소리는 그만큼 내가 여기에 들어갈 연료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엔진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효율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효율이 좋다는 말은 어떻게 싸게 운전할까? 그래야 이 엔진이 팔리겠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압축비가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에 열기관에서 압축비가 작다 이런 거는 압축 용적은 공간이 큰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회전은 할 수 있는 길이는 짧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압축비가 크다고 하는 거는 조그만 이 작은 공간 가지고도 피스톤을 완전히 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네 이런 의미죠. 그럼 압축비가 클 때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화살을 쏴요. 그럼 화살을 쏠 때 앞에 작게 하고 탕 쏘면은 얘가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때요? 살짝 통 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끝까지 하고 막 벌 떨면서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쌩 하고 나가죠. 맞나요? 그러니까 압축비가 크다는 것도 똑같은 거야. 내가 화살을 끝까지 끌어당긴다는 게 압축비가 크다는 개념이죠. 크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끌어당긴 힘이 세다는 소리죠. 그러다 팡 터지면은 이제 그 힘 가지고 세게 간다는 말이니까 공간이 작은데 이 작은 공간이 끝까지 압축해가지고 빵 터뜨려서 그 큰 힘으로 피스톤을 내리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열기관 입장에서는 압축비 큰 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공간이라면 할 수 있으면 거기 폭발하는 힘이 센 게 좋지 않습니까? 약한 것보다야 세야 작은 공간 가지고도 얼마든지 회전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압축비가 크다라는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우선 교재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3페이지 열기관이란 자, 열 에너지로부터 동력을 얻는 기관의 총칭이다 라는 거고요. 아래줄 이 동작 유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길 말하죠. 요거 이게 동작 유체예요. 이 연소가스가 동작 유체죠. 열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체, 액체 어느 상태로 존재한다. 자, 밑줄 그으세요. 기체, 액체 어느 상태로도 존재한다. 선생님, 연소가스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